기초 만들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기 제일 위에 사진 제에서 보시면 저게 발전기, 보통 발전기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발전기의 원리가 제일 위에 그림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누가 발명했는지 아세요? 틀렸습니다. 대부분의 에디슨으로 알고 있는데 에디슨은 아니에요. 전기를 처음 발견한 거는 테슬라고 아닙니다. 전기를 체험한 건 BC 몇 년 전에 누군지 몰라요. 안 온 줄 알았어. 아무도 몰라요. 안 온 줄 알았어. 전기는 BC 몇 세기 전에 처음으로 뭐 발견이 됐어요. 물론 그게 제일 먼저 발견한 건 정전기라는 거는 정전기 뭔지 아시죠? 뭐 어떤 이책 막 비비면 나오는 거죠. 발생되는 전기예요. 그 전기가 처음으로 만들었고 에디슨은 이제 나쁜 놈이고 에디슨은 나쁜 놈이고 테슬라는 불쌍한 사람이고 이렇게 나중에 걔네들의 얽힌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펜하이머. 먼저 할게요. 영화 보면 나와요. 에디슨. 전기는 아인슈타인이구나. 전기는 가장 우리가 저기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저기 자석이 있어요. 중간에 있는데 저게 영구 자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석이 있는데 자석이 N극하고 S극이 있는데 저걸 이렇게 양쪽 끝에 코일이 감겨져 있는 걸 세워놓고 이걸 돌리면 자석을 돌리면 코일에서 자력이 발생이 돼요. 그 자석이 유도가 되면서 거기가 전기가 생깁니다. 그거는 어떻게 왜 생기느냐에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냐면 어떤 관에다가 코일을 이렇게 두 개의 코일을 이렇게 감아놓고 산화된 철을 갖다 이 안에 싹 집어넣으면 여기에 램프를 갖다 놓으면 램프가 켜져요. 왔다 갔다 하면. 이걸 우리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프레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는 힘이 어디로 간다 하는 걸 배웠어요. 옛날 프레밍 아마 제일 배우지 제일 가까운 애가 아니 자석 갖다 배운 거는 철가루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거는 자석의 이제 네. 자력을 포기해서 배운 거고 이렇게 어느 관에다가 코일을 감아놓고 건전지 관에다가 연결하고 산화철을 안에다 싹 집어넣으면 왔다 갔다 하면 램프가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안 배웠어요. 그런 걸 배웁니다. 저기 제가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니까 배웠대잖아요.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 배워요. 남자들은 중학교 기술 시간인가 기초를 배울 거예요. 물리. 그게 물리에서 배우지 않을까요? 아주 기초적인 거라 고등학교까지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쯤에 프레밍의 우선 붙이고 이렇게 코일의 자력에 의해서 전자기가 흐르면 자기가 흐르면 그게 전류가 발생해서 힘이 발생한다라는 걸 배워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것까지 몰라도 되고 하여튼 저 자석을 돌리면 저기 코일에 감겨져 있는 데서 전기가 생산이 된다. 그래갖고 발전기는 전부 다 중앙에 저렇게 겉에 코일이 감겨져 있는 세 개의 선에서 가운데 자석을 돌리면 발생한다. 그럼 이 자석을 어떻게 돌릴까? 발전소에서 자석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돌려야지 어떻게 하냐면 불을 열심히 떼워요. 물을 갖다가 불을 열심히 떼워. 그럼 수증기가 생기잖아요. 수증기를 압축을 해요. 압축을 해서 좁은 관에다 하고 뿌려요. 그러면 엄청난 힘이 발생하거든요. 그래갖고 저기다 자석이 있고 프로펠러가 있는데 이 프로펠러를 돌리는 거예요. 수증기의 힘으로. 그러면 자석이 같이 도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발전소에는 어디 근처에 세운다? 바다 근처에 세우죠. 왜냐하면 물이 있어야 되고 물을 끓이잖아요. 발생되는 열을 갖다가 이 터빈이라고 하는데 이 터빈을 돌리죠. 그러면 이 돌린 나머지 터빈이나 뭐 물 같은 걸 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식히는데 돈이 제일 안 드는 방법이 바닷물을 이용해요. 그래갖고 바닷가 근처에 그 발전소가 있는 그 근처에 가면 물고기가 그렇게 크고 잘 잡혀요. 따뜻하니까.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가시죠. 먹으면 안 되죠. 먹으면 되죠. 근데 언제 한번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서 하지 마시고 중금속으로. 화력 발전소 근처에서 하시면 돼요. 화력 발전소는 공기 오염 때문에. 그리고 닫아 있는 건 괜찮으니까 그때 그렇게 해갖고 전기를 생산을 합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보통 그 발전기에 저렇게 코일을 3개를 두는데 왜 3개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통 그래갖고 3선이라고 그러는데 선이 3개가 나오면 저기서 나오는 전기가 밑에 나왔던 그래프 방식대로 교류가 생산이 돼요. 왜냐하면 자석이 돌아가면서 N극과 X극이 돌아갈 때 제일 위에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이 자석이 돌아가는 거에서 저 그래프 같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생기고 마이너스가 생산이 됩니다. 이렇게 곡선을 사인파 같이 생긴 사인파로 곡선이 생겨요. 근데 선이 3개잖아요. 선이 3개에서 뽑으면 저렇게 3선식으로 해갖고 3개의 상이 동시에 나옵니다. 저 동시에 나오는 3개의 상을 우리 가정에다 배달을 시킵니다. 저걸 생산을 하는 걸 가정에다 배달을 시키는데 가정까지 오는데 멀잖아요. 그래갖고 선을 실질적으로 깝니다. 발전소에서부터 가정까지 전부 다 선을 다 깔게끔 돼 있어요. 실고 같은 데 가면 발전소에서 충전선 같은 거 세워갖고 충전선을 여러 가지 세워갖고 가정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기서 생산되는 전압이 보통 정확히 생산되는 전압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전압이 높지는 않은데 가정까지 오기에는 왜 넣니? 가정까지 오기에는 저걸 생산을 시켜갖고 왜 교류가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전기는 직류를 쓰거든요. 직류는 뭐냐면 저거 생산되는 교류를 갖다가 교류라고 해요. 영어로는 alternate current. 그래갖고 약자로 AC라고 합니다. alternate. 이거 잘하네. 영어 잘하네. 해가 alternate current. 한국말로 해서. 대한 그런. 왔다 갔다 alternate가 왔다 갔다 하는 전기를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그리고 커런트는 흐름. 물의 흐름이든 전기의 흐름이든 흐름이라고 해요. 왔다 갔다 하는 전기의 흐름이라고 교류라고 해요. 교류라고 하고 직류는 말 그대로 플러스에서 쭉 일직선을 쭉 가는 걸 직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전기를 쓰는 전자제품들은 다 직류를 써요. 근데 왜 교류를 항상 교류가 지가되어 가고 콘센트가 커져서 우리가 직류도 컨버팅이라고 쓰거든요. 왜 직류를 안 쓰고 처음부터 직류를 만들어 갖고 직류를 보내면 중간에 이렇게 컨버팅할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맨날 PC도 전부 다 220 전원을 꽂아갖고 거기에 아답터 써갖고 다 변환을 쓰는 거예요. 근데 왜 교류를 쓸까요? 직류를 안 쓰고 멀리 못 가요. 전화가 멀리 못 가요. 멀리 못 가서. 그리고 중요한 건 교류는 전압을 변동시키기가 편해요. 직류보다. 직류는 하나의 12V 딱 정해져 있으면 이걸 갖다가 24V로 올리는데 조금 힘들어. 근데 교류는 220에서 뭐 우리가 보통 보내는데 한 3만 볼트만 이렇게 보전압으로 보내거든요. 그렇게 올리기가 훨씬 더 편해요. 올리기가 편해서 송전하기가 편해요. 송전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 발전소에서 여기까지 만약에 220 전압으로 그대로 보낸다고 치면 집까지 오기 전에 0볼트를 떨어질 겁니다. 선을 통해서 보내는데 이 선에 부하가 발생합니다. 선이 있으면 이 선을 전류가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점점 선에 우리가 저항을 받아서 점점 전압이 떨어져요. 전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220을 보내서는 안 돼요.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낮은 전압으로 높은 전압을 올리고 올린 전압을 가정 앞에 보면 전봇대에서 있는 변압기까지 그 전류가 그대로 옵니다. 큰 3만 볼트 이상 되는 고전압으로 보내요. 그 고전압을 저 변압기에서 가정용으로 220V, AC 220V로 다시 다운시켜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기 보시면 그림 맨 위에 보시면 여기 발전기에서 변압기까지 이렇게 L1, L2, L3라는 아까 교류전압이 아까 그 위상을 가진 교류전압이 그대로 옵니다. 변압기까지. 변압기에서 중심선을 하나 만들어서 중심선이라는 건 이 세 개의 선을 한꺼번에 합친 선이에요. 세 개의 선을 한꺼번에 합친 선이거든요.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빵 터지는 게 아니고 0볼트가 됩니다. 세 개를 합치면. 왜냐면 아까 같은
그 그래프 보시면 위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점을 따져서 한점을 봐서 제일 만약에 저기 녹색이 제일 높을 때 보시면 그게 220부터라고 치면 밑에 그거와 똑같은 시간에 밑에 이거 보시면 파란색하고 빨간 선이 220의 절반이에요. 그래갖고 절반에 해갖고 합쳐지면 0볼트가 돼요. 그래갖고 항상 중심선은 0볼트가 돼요. 합치면 0볼트가 되고 나머지 한 선씩을 그 가정용에 보면 분전반이라는 데로 들어옵니다. 우리 회사 분전반 한번 열어보세요. 딱 열어보시면 선이 4개가 와 있어요. 선이 4개가 와 있어요. L1, L2, L3, 또 M이랑. 그래갖고 저걸 갖다가 얘기할 때 3상 4선식이라고. 상은 3개고, 상은 아까 그 사인파가 되어 있고, 선은 4개거든요. 그 4개 중에 하나는 그 중심선을 묶어서 하나로 본다. 그래갖고 3상 4선식입니다. 그리고 3상 4선 중에 L1이나 L2 두 선을 저하고 전압을 재면 몇 볼트가 나오냐면 380볼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쓰는 220이 나오는 게 아니고 380볼트가 나옵니다. L1, L2를 재면 380, L2, L3도 380, L1하고 L3하고 재도 380. 그 중심선이라는 건 중심선하고 나머지 L1하고 재면 220볼트. 그래서 우리가 연결하는 거 보면 다 보면 L1하고 중심선 N이라는 선하고 다 연결돼서 220을 뽑아냅니다. 이게 3선 4선식이에요. 저 N은 보통 뭐 뉴트럴이라고 발음을 뉴트럴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다음에 L1, L2, S3는 핫이라고 부르는 뜨거운 선이에요. 그리고 저 선을 잘못 만지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저 선 한 선과 뉴트럴 한 선. 뉴트럴은 0볼트입니다. 0볼트 한 선을 합쳐서 220을 쓴다. 그래갖고 가정용 소켓에 보시면 저 소켓을 열어보면 선이 2개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3개 있는 데도 있어요. 3개는 뭐냐면 그 밑에 나와 있는 접지선이에요. 접지선이에요. 그래서 전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바닥에서 오는 선입니다. 두 선만 잡을 때 뉴트럴과 핫선이 있는데 뉴트럴을 잡아도 내가 전기를 안 먹을 수 있는데 핫은 잡으면 전기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갖고 콘센트에 보면 항상 저렇게 세 선이나 두 선. 우리가 전기 콘센트를 보시면 지금 여기 콘센트 보면 2개 줄 있죠. 저게 어떤 게 뉴트럴인지 하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이 옆에 나오는 하나 시험에 저게 접지선입니다. 그리고 뉴트럴하고 핫선을 구별하는 방법은 뉴트럴하고 저기하고 어디냐 접지하고 딱 쇼트를 시키면 브레이크가 안 떨어져요. 핫하고 접지하고 딱 시키면 브레이크가 딱 떨어져요. 분전반에 보면 이렇게 껐다 켰다 하는 게 있거든요. 껐다 켰다 하는 게 똑 떨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별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무서워서 저는 안 해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저기서 우리가 220을 뺐어요. 그래서 멀티를 썼어요. 그걸 또 쓸 거예요. 계속 이어나갈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콘센트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 콘센트가 바뀌면 선이 쭉 가다가 거꾸로 뒤집혀지잖아요. 그것도 잘못 똑같이 나올까요? 그거 생각보다 쓰는 사람 없으니까요. 잘 됩니다. 어떻게든 이미지 나오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장비가 이상하게 사축거릴 수 있어요. 다 안 맞아서 공기가 다 맞아가지고. 어차피 사이즈하기 때문에 뜨림떠가 220V 뜨는데 이 A랑 장비랑 B랑 장비가 동기화될 때 전압이 틀리게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동기화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신 장비 쓸 때는 가급적이면 콘센트가 함께 똑같이 나가야 돼요. 하시랑 같이 계속. 그거는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뭐 잘 만들기 때문에 다 보호회로가 들어가서 그렇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물려도. 근데 간혹가다 있으면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전기는 우리나라는 220V를 씁니다. AC 220V. 미국 같은 나라는 110V를 써요. 110V를 쓰고 우리나라는 220V를 씁니다. 그냥 그 차이가 없어요. 아시는 분들. 왜 미국은 110을 쓰고 우리나라는 220을 써요? 우리나라도 초창기 때 한 보통
사람도 있는데 110을 썼었어요. 110을 썼었고요. 하다가 그거 다 220으로 다 바꿨어요. 어떤 사람? 왜냐면 80였는데 좀 해갖고 110에서 쓰던 걸 220으로 다 바꿨어요. 왜 220으로 바꿨는지 아시나요? 설계가 손실이 많기 때문에 110, 120. 제일 중요한 건 비용 문제. 왜냐면 높은 전압을 220으로 떨어뜨리는 데다 그거보다 또 110으로 떨어뜨리는데 돈이 더 들기 때문에 그래서 220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안정적인 건 110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감전사 하는 거는 110이 더 많아요. 감선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220보다는 110이 또 안전하다는 소리가 있어요. 110이 더 위험합니다. 위험해. 왜냐면 잡으면 이 근육이 수축이 돼가지고 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원래 전기는 감전사를 할 때 전기를 잡잖아요. 잡으면 이거 놓지를 못해요. 무조건. 그냥 잡고 계속 꽉 잡고 있어요. 머리로는 놔야지 하면서 못 놔요. 못 나요. 그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내면 흐르기 때문에 모든 그 근육은 수축을 시켜갖고 놓지 못하게. 그래갖고 감전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를 만질 때는 항상 저기 장갑을 끼거나 손가락으로 물지 않게. 절대 이게 받지 않게. 쳐보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찌릿하면 잡히구나 하면 돼요. 사람의 잡으면 몸은 그 몸의 60% 이상이 물이기 때문에 전기가 흘러요. 무조건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그걸 만질 때는 항상 조심. 지금 절대 맨손으로 만지지 않고 잘못하면 감전사 쇼크 사고가 올 수가 있어요. 일했을 때 조심하는 게 좋아요. 전기 궁금하신 거? 그리고 참고로 하나 봐. 왜 이거 몇 저 거꾸로 하면 뭐가 될까요? 네? 거꾸로 하면 모터가 돼요. 그리고 요즘에 나오고 있는 브러시리스. 저 가운데랑 밖을 반대로 하면 브러시리스예요. 그것도 한 발상이다. 그것도 알아두시는 게. 자, 우리가 아는 전기차 있잖아요. 전기차는 어떻게 할까요? 전기차는 배터리로 전압을 하잖아요. 배터리에 충전을 넣고 다시 거꾸로 모터로 돌립니다. 모터로 돌리는 방법이 한전에 저렇게 만들어요. 저렇게 해다가 삼상으로 만들어서 코일에다가 이 세 코일에다가 전압을 가하는 순간을 따로 가요. 그래갖고 자석을 넣고 여기다가 코일에다가 전압을 흘리면 그 코일에 자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자석 돌아가고 그럼 여기 전압을 넣고 여기다가 하면 또 따라서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전기차에 저기를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는 아주 간단하게 저런 식으로 거꾸로 해갖고 만든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예전에 한참 전기를 모를 때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러면 내가 자동차에다가 전기로 배터리를 충전해서 전기 가잖아요. 가는 동안에 저 자석을 돌려서 다시 생산하면 어떨까? 생산하고 충전해도 되잖아. 그냥 그 생각도 해봤는데 우리 하이브리드 차 같으면 하이브리드 차는 어떻게 충전을 하냐면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말고 그냥 일반 하이브리드 차는 바퀴가 돌아갈 때 브레이크를 밟을 때 정지하는 힘으로 배터리를 충전해요. 바퀴가 돌아가면서 그 돌아가는 걸 멈추게 한다. 점점 속도가 멈추면서 배터리가 충전이 돼요. 주행 중에 충전되지 않아요? 브레이크 정지할 때 주행 브레이크는 주행 중에는 충전하지 않아요. 왜 충전할까? 효율이 떨어져요. 충전하는 바퀴가 돌아가면서 충전하는 전압보다 내가 바퀴가 더 빨리 굴러가야지 더 멀리 가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로 저기 안 돼요. 그리고 브레이크 대신 얘가 충전을 하면서 쓴다고 생각하고 브레이크가 밟히는 게 아니고 충전을 하면서 세운다고 생각하고 손실률 때문에 100을 쓰면 100을 에너지 효율을 낼 수가 없어요. 무조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100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100을 쓰면 100이 돼야 되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발전이 불가능해요. 우리 이제 곧 있으면 초전도체 세계가 온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이 발전하다 보면 거기까지 가겠죠. 그때는 이제 돌아가면서 충전도 하고 걔를 좀 하고 하겠죠. 돈 소비가 필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나가야 돼요. 현재로서는 불가능해요. 현재로서는 불가능해요.
우리나라는 220V에 60Hz를 쓰는 나라. 그래갖고 어디서든 외국 제품을 살 때 항상 봐야 될 건 그거예요. 220에 60Hz를 써요. 만약에 그걸 안 쓰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뭐 웬만한 장비들은 이상이 없어요. 한 50Hz짜리 쓰는 건데 영상 장비들을 쓰면 영상 장비 같은 경우는 이게 제대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화면이 줄이 가거나 헤리츠 때문에 주파수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전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궁금하십니까? 그래도 그림만 보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설명해 드리니까 조금 알겠어요? 채친장님? 일부만 이해해주면요? 조금만 알겠어요. 여기까지는 일단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보면 매칭. 사실 분자함도 네. 근데 여기 있는데 뭐 네. 거의 뭐 여자들은 거의 뭐 집에서 볼 일 없죠? 아니 일반직은 없더라고요. 저거까지는 별로 쓰지도 않아요. 저희도 우리가 공사할 때 분열만 만지는 일이 별로 없어요. 다 그냥 220 빼주세요. 그래서 220 온 거 갖고 연결을 하지 별로 만지지는 않아요. 제가 예전에 뭣도 모르고 분전만 해갖고 있는 거 선 뭐빵 잘랐다가 이빨로 타다가 한 5분간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기절했었어요. 분전만에 있는 선 한 분 자르지 말고 꼭 죽었는지 다 체크한 다음에 혼나. 집에서 먹어서. 그 밑발을 이렇게 하고 탁 잘랐는데 이렇게 파였어요. 조심해요. 항상 220은 절대 왼손으로 만지지 않는다. 장갑 끼고 만진다. 항상 먹자. 궁금한 거 없어요? 우리 실생활을 살면서 전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 혹시 멀티팬에 네.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그 선에서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스위치 꺼져 있고 스위치 꺼져 꺼져 있으면 있고. 좋은 꽂아져 있어요. 요 사이에는 흐르겠죠. 콘센트에서 스위치까지 이유는 아니에요. 아까 왠지 말씀하셨던 이제 볼트를 많이 썼을 경우에 이제 0볼트를 끊어주느냐 220볼트를 끊어주느냐 스위치가 한 개잖아요. 물론 좋은 차량이면 두 개 다 끊어줘요. 두 개를 받아가지고 두 개를 끊어줘. 근데 그러니까 보통 스위치는 하나는 연결을 놓고 하나만 끊어요. 그러면 그 중에 한 가닥에 220볼트가 직렬로 붙어 있으면 스크랍 되면은 전기가 오겠죠. 그래서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꺼져 있다고 꺼진 게 아니죠. 꺼져 있다고 거기다 젓가락 빵 붙이면 터지지는 않습니다. 감소는 되겠죠. 단수가 터지지는 않아요. 단수가 터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감전사 한다는 거. 안 죽어. 그래갖고 애들 있는 집에는 다 콘센트 많아놓으세요. 발표 가면 얼마 안 하니까 다 애들은 젓가락 깎아요. 탄수화물은 맞아야 안 죽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맞는 말씀이긴 한데 그 철제나 그걸 잡고 그걸 잡으면 감전사. 큰일 나지. 네, 다른 안 잡고 비가 온 날도 특히 조심해야 되고 이게 바닥에 덮지가 돼 있으면 위험한 거예요. 비가 많이 오는 날, 비가 많이 오는 이게 잘 되어 있는데 그 변압기에서 선이 바닥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럼 바닥에 잘못해갖고 물이 젖어 있으면 그 물에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감전사니까. 참 조심할 거 하나 있어요. 우리 함체 있잖아요. 있죠? 함체 접지가 되어 있을 때 잘못해서 함체에 손이 닿고 내가 이 테스터를 잘못 찍으면 전기가 올 수 있어요. 근데 함체 접지가 잘 됐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돼서 어설프게 돼 어설프게 있으면 그때 감전사를 하는 거고요. 진짜로 함체에 접지 잘 돼 있다. 그러면 남들도 감전사를 하죠. 그런데 보통 잘 되는 게 드물어요. 정확하게 구출을 하려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이게 대충 되는 거라 조심해요.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함체 건들 때는 가급적이 함체 닿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살면서 전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없으세요?
충전하는 인거에서 싸웠어요. 충전하는 거니까 변압기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낼 것이냐. 지금 교류도 다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교류와 직류도 어떤 걸로 할 것이냐 싸웠어요. 싸웠는데 테슬라는 교류를 보내자고. 그다음에 에디슨은 직류로 하자고. 직류파와 교류파가 싸워서 누가 이겼대요? 에디슨이 이겼어요. 그런데 걔는 교류를 보냈어요. 선택을 교류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해라고. 궁금하신 거 전기에 대해서 나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다시 또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주세요. 내가 아는 분이니까. 내가 배운 게 없어갖고 내가 잘 설명을 못해요. 다음은 이제 전자. 고차순 전자로 넘어가 봅시다. 전자는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전기는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전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땜쟁이라고 얘기해요. 라떼만 해라. 라떼는 그러니까 전자 쪽에서 많이 저기하고 뭐 배우고 공부도 하고 배우지는 않고 공부만 열심히 했어요. 전자에 대해서 들어갈 때 가장 우리나라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전에 세계는 다섯 개인가 네 개의 물질을 얘기한 거예요. 물, 공기, 흙, 하여튼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자적으로 봅시다. 세계는 두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기가 흐르는 건가, 전기가 흐르지 않는 건가. 두 가지 물질이 다 있어요. 그리고 한문으로 얘기하면 도체, 전도체하고 부도체라고 있어요. 전기가 흐르는 물질과 전기가 흐르지 않는 물질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도체는 전도체는 철, 전기가 잘 흐르는 거예요. 철, 그런 것들, 철, 구리, 그런 것들이 전기가 잘 흘러요. 제일 전기가 잘 흐르는 건 금이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우리 마더보드나 우리 컴퓨터를 만드는 보드에 금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금을 갖다 거꾸로 빼서 파는 사람도 있어요. 금이 전기가 잘 흘러요.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전기가 잘 흘러요. 전도체라고. 부도체는 전기가 안 흐르는 거예요. 대표적인 건 고무, 유리 이런 것들은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부도체라고. 네, 우리가 보면 이제 그런 흐름 없이 반만 흐르는 반도체라는 물질이 있어요. 반도체라는 반만 흐르는 물질은 인간이 가공해서 만든 겁니다. 인간이 가공해서 만든 건 어떻게 만들었냐면 어려운 화학으로 갑시다. 어려운 화학으로 갔는데 물질은 크게 특징이라서 물질의 성질을 갖고 있는 최소의 작은 입자를 우리가 분자라고 부르요. 분자. 그 다음에 물질의 성질은 이렇지만 분자를 잘게 한 번 더 쪼개는 걸 원자라고 해요. 원자라고. 그 원자를 한 번 더 쪼개서 두 가지 물질로 나눴어요. 세 가지 물질로 나눴는데 일단은 플러스 전기를 가진 양성자라는 것과 마이너스 전기를 가진 전자, 마이너스 전자라고 불러요.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 그리고 플러스를 가는 양성자, 그리고 그 중간 성질을 가진 중성자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원자는 안에 제일 가운데 원자 핵이 있는데 이 핵이 둘로 나눠서 중성자와 양성자라는 게 있고 그 옆을 전자라는 놈이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어서 항상 얘네들이 안정되게 결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물체들은 똑같은 것들로 이렇게 안정되게 들어있는데 여기는
화학에서 이렇게 원자가라는 걸 배울 거예요. 중성자 안에 양성자가 있고 위에 있는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가장 편안할 때가 전자가가 8개를 맞춘다. 8개를 맞췄을 때 가장 안정적인 상태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은 원자번호를 H2O예요. H2O인데 이 문제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합이 왜 되냐면 H는 1가 원자가를 갖고 있는 거예요. 화학에서 됩니다. 1 원자가. 그 다음에 산소는 6개의 원자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1과 6개 수소 2개에 산소 하나. 그러면 밖에 있는 원자가를 합치면 8이 되는 거예요. 8을 만들어시키기 위해서 결합하기 위해서 8 원자가를 찾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중학교 때 주기율표라는 걸 산소, 수소, 헬륨 이렇게 해갖고 1가, 2가, 3가, 4가가 쭉 갔는데 반도체는 어떻게 만드냐면 반도체는 4가 원자가는 바깥에 원자가 4개 있는 그 물질을 기준을 찾고 거기다가 3가 원자가를 3개잖아요. 3개 있는 놈은 섞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뭐가 부족하잖아. 마이너스 전자가 부족하잖아. 그러면 플러스 값을 가져요. 그리고 저 그림의 왼쪽 같이 전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기 플러스 값을 가져요. 왜냐면 8개를 만들 수 있는 7개밖에 없으니까 플러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전자를 N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N형을 만드는 방법은 4가 원자가에 있는 물질에다가 5가 원자가에 있는 제품을 섞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가 하나씩 나와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마이너스와 플러스들이 2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저게 다이오드입니다. 저게 다이오드라는 물질이라고 샘플을 보여주려고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구경. 이게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는 뭐냐면 저걸 갖다가 P형 반도체에다가 N형 반도체를 2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2개를 합쳐놓은 거 그냥 2개를 가운데다 막을 놓고 2개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 안에는 저렇게 있어요. 한쪽은 4가 원자가를 기반으로 한 물질에다가 3가 원자가를 가진 제품을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4가 원자가에다가 5가 원자가를 합친 거. 여기에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중간에 막 딱 붙여놓은 거예요. 딱 붙여놓으면 평상 상태는 저런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공하고 전자가 이쪽엔 전공이 남아있고 이쪽은 전자가 많은 상태가 그대로 있는 상태가 있는 게 저 다이오드 상태입니다. 근데 저기다가 이제 전기를 가하는 거죠. 전기를 가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림에서
거꾸로 이걸 플러스 이걸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가 이쪽으로 가서 이 같은 플러스는 밀어내서 이쪽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쪽 가까이 가고 마이너스도 마이너스로 서로 밀어내. 이쪽으로 가까이 막쪽으로 하고 어느 전압 이상이 되면 서로 거꾸로 흐르는 거예요. 이게 반도체가 돼요. 거꾸로 흐른다. 그래갖고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게 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뒤집으면 전기가 안 흘러나오는데 이거 다시 이렇게 원상태로 돌리니까 전기가 흐른다. 어떨 때는 흐르고 어떨 때는 안 흐르고. 반도체. 이게 다이오드예요. 반도체 기본. 아시겠어요? 질문? 띠 있잖아요. 네. 보여요. 네. 띠. 요 띠. 띠가 마이너스. 띠가 마이너스에 보는 거 맞죠? 네. 자, 그 다이오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이오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런 거는 일반 다이오드인데 요거에 반대되는 이렇게 되면 보통 이 다이오드의 전기가 흐르려면 0.7V 이상이 돼야지 전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0.7V 이상 이하로 되면 흐르지가 않아요. 전기가 0.7V 이렇게 전압도 이렇게 돌려갖고 이렇게 높이는 게 있거든요. 0.7V 이하면 흐르지가 않아요. 0.7V 이상이면 여기 밑에 그래프를 제가 그려봤는데 이런 식으로 0V 전압을 쭉 가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쭉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옛날 수학에서 배울 때 2차 곡선 그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한계 0.7V 사이에서 전기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 거꾸로 가했을 때 전압이 어느 순간에 안 흐르다가 아까 같이 처음 그림 같이 거꾸로 가했을 때 전압이 안 흐르거든요. 안 흐르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쭉 흐르는 경우가 생겨요. 쭉 흐르는 경우가 생기고 이거를 갖다가 정전압 다이오드라고 해요. 그리고 요 끝에 가면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생겨서 요거를 이용할 때 정전압을 만들 때 이걸 씁니다. 플러스가 일정하게 나오게 하는 경우는 쓰이긴 해요. 다이오드의 종류는 되게 많아요. 종류가 되게 많은데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보통 일반적인 다이오드고 정전압 다이오드는 우리가 쓰지 않아요. 파워 서플라이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뜯어서 볼일 수 없고 안 쓰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발광 다이오드예요. 발광 다이오드. 그 아까 그림 위에 나 있는 게 이렇게 램프 이렇게 불이 딱 켜지는 그래갖고 얘가 LED라고 쓰는 조그만 램프 있잖아요. 그 LED를 다이오드는 LED 많이 써요. 그리고 LED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제대로 하면 불빛이 나다가 거꾸로 하면 불빛이 안 나죠. 그게 다이오드. 다이오드를 요 옆에다가 이게 P형 반도체라고 하거든요. 이걸 P형 반도체라고 하고 이걸 N형 반도체라고 해요. P형은 전공이라고 해요. 플러스를 가진 사람. 그리고 N은 마이너스라고 해요. 여기다가 하나 더 해갖고 N형 반도체를 붙이면 뭐가 되냐면 트랜지스터. 물론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P형 반도체를 붙이고 이렇게 세 개로 되는 트랜지스터. 우리가 많이 쓰는 그 메모리라든지 CPU 모든 것들은 다 트랜지스터로 만듭니다. 트랜지스터끼리 조합을 해갖고 만드는 겁니다. 더 이상 여기서 더 한 게 없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안 됩니다. 그걸 갖다가 모든 전자제품 CPU나 메모리나 그런 것들은 다 요거로만 트랜지스터. 그래갖고 TTL이라는 말 썼어요. 트랜지스터로 다 만든다. 트랜지스터까지는 궁금하시면 책 보세요. 설명을 해드리는데 좀 어려워서 이 다이오드의 하는 역할은 정리 그리고 스위칭 그리고 건반 이 세 가지 역할을
직류가 이렇게 통하는데 교류가 하면 반만 잘리게 돼요. 마이너스는 왜냐면 이렇게 아까 교류가 있을 때 교류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플러스 때는 흐르다가 마이너스 때는 흐르지 않아요. 플러스 때는 또 흐르고 여기다가 전압을 갖다가 교류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때는 흐르고 마이너스 때는 반만 흐르게 돼요. 아까 요 건전지 표현은 바꿨을 때는 흐르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 교류가. 그래서 위에만 흐르고 밑에는 흐르지 않아요. 위에만. 이렇게 다이오드를 하형을 갖다가 빼낸다고 해서 검파라는 용어를 써요. 정류할 때는 또 정류 마이너스 쪽을 다 빼고 플러스만 살린다고 해서 정류라는 역할이 많이 하고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이 다이오드 갖고 뭐를 많이 쓰냐 하면 락에다가 많이 씁니다. 락에다가 보통 우리가 락을 그릴 때 플러스 12 여기 그라운드 쓸 때 이 락과 락 사이에 이렇게 하고 다이오드를 거꾸로 이렇게 연결해서 많이 써요. 여기에다가는 이게 락이라고 치면 여기 파워가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플러스를 연결했을 때 락이 적동하다가 이 전압이 끊기는 순간 내가 요 사이에서 전기를 여기 보통 보면 요 물질들이 뭐가 있냐면 보통 이 안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코일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전압을 주었다가 끊는 순간 이 코일에서 갖고 있던 전압을 거꾸로 방출해요. 그래갖고 갑자기 여기가 그라운드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 12가 되고 방출을 해요. 그때 이 다이오드가 있으면 플러스가 먼저 만나니까 이쪽으로 전압이 이렇게 흘러요. 그래갖고 얘를 갖다가 보호하는 역할을 이쪽 파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거꾸로 했을 때 플러스 때 이쪽으로 흐르지 않다가 이게 반대로 뒤집어졌을 때는 이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다이오드가 보드를 파워 쪽의 보드를 갖다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합니다. 이건 보통 여기에 있는 코일이 있는 경우는 스트라이커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코일이 있고 스트라이커나 뒤에 락 종류 그러니까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이 파워의 데미지가 낮지 않아요. 다이오드를 씁니다. 이렇게 많이 쓰고 왜냐면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쓰는 경우는 뭐냐면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거꾸로 연결하면 이게 흐르지 않게끔 해줘요. 앞쪽에 데미지를 안 없게 하기 위해서.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제품들은 이렇게도 많이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또 많이 쓰이는 제품이 있는데 콘덴서라는 게 있는데 좀 이따 좀 이게 다이오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요즘 락들을 보면요, 저 다이어트가 꼭 붙어 있어요. 뜯어보세요. 근데 옛날 락들은 저게 없어가지고 일부러 할 때마다 계속 설치했었어요. 이것도 다이오드예요. 이거 정전압 다이오드 같은데? 이것도 다이오드거든요. 아까 거랑 좀 틀리게 색깔이 틀리게 되는데 그것도 다이오드입니다. 그건 정전압 다이오드라고 해요. 정전압을 만드는 데 쓰이는 다이오드라고 해요. 다이오드가 뭔가 분명 봤는데 어쨌든 그렇다. 뭐야 보시라고. 다음 콘덴서에 대해서 콘덴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보드 뒤에서 많이 보여요.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것도 다 콘덴서고 이런 것도 다 콘덴서예요. 이것도 다 이렇게 생긴 것도 콘덴서 역할인데 콘덴서는 뭐 하는 거냐면 그냥 조그만 건전지라고 보시면 돼요. 건전지. 그래갖고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가해주면 지가 충전하다가 자기보다 낮은 전압이 없으면 낮은 전압이 오고 있으면 얘가 갖고 있던 거 흘려 보내줍니다. 건전지 역할을 한다.
높은 전압이었을 때는 자기가 충전했다가 자기보다 낮은 전압이었으면 내보내줘.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어디서 많이 쓰냐? 여기서도 많이 써요. 여기서도 많이 쓰는데 여기다가 콘덴서 기호는 이렇게 일자로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여기다가 콘덴서를 많이 써요. 똑같은 위치에. 이 콘덴서의 역할은 뭐냐면 전압이 들어왔을 때 역전압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게 꼭 12V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코일을 한번 지나갔다가 나오기 때문에 더 높은 전압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 높은 전압을 자기가 흡수했다가 자기가 원래 허용되는 전압보다 떨어지면 방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높은 전압이 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갑자기 높은 전압이 오고 모든 전자 그 회로 아니 보드들에 보면 칩이 이렇게 IC 칩들이 박혀져 있잖아요. 칩들 박혀져 있는 데는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에다가 콘덴서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조그맣게. 왜냐면 노이즈 제거하는 거예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높은 전압이 오거나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칩에 데미지를 안 주기 위해서 노이즈 제거하는 거예요. 노이즈 제거가 되게 높은 전압이 왔을 때 자기가 흡수했다가 평화적으로 내버리는 노이즈 제거로 많이 쓰입니다. 물론 이렇게 정전압을 만들 때도 많이 씁니다. 정전압을 만드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데 그림 콘덴서하고 다이오드만 있으면 우리가 220을 갖다가 우리가 원하는 DC로 만들 수가 있어요. DC 전압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써 있는 저 다이오드, 저 빨간색 다이오드가 4개가 있는데 저거 브릿지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다이오드가 4개가 있어요. 발이 4개가 나와요. 4개 나와서 저기다가 교류 전압을 집어넣으면 그 다음 전압으로 이렇게 그림을 하면 플러스로 갈 때는 위쪽 다이오드로 통해서 전압이 플러스였을 때는 위쪽 파형일 때는 위쪽으로 해서 다이오드가 지나가서 전압이 나오고요. 밑에 쪽 파형으로 하면 반대쪽 밑쪽으로 전압이 가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떨어졌던 파형을 이렇게 올립니다. 아웃풋을 이렇게 올려줘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브릿지 다이오드를 거치면 이렇게 파형이 나와요. 교류 전화했던 밑에 있던 반이 위로 나와서 전압이 나와요. 이걸 갖다가 맥류라고 하는데 이렇게 밥 치듯이 나온다. 맥류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저 회로에다가 저 끝에다가 콘덴서를 달아놓으면 자기보다 낮았을 때는 자기가 충전했다가 자기보다 높았을 때는 충전했다가 자기보다 전압이 떨어지면 전압을 이렇게 내보내줘요. 그리고 요 완전히 떨어지는 걸 상쇄시켜줘요. 나중에 지나면 시작을 해갖고 이런 식으로 파형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또 DC 전압을 만들어줘요. 그때 많이 쓰이는 그 콘덴서가 많이 써요. 다이오드와 콘덴서만 있으면 DC 전압을 AC 전압으로 DC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회로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이게 용량이나 그런 것들은 다 써져 있어요. 그 모델 용량 뭐 어떤 전압을 쓸 때는 어떤 걸 써야 된다라는 게 여기 안에 보면 다 써져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몰라도 될 거예요. 왜냐면 고장이 나도 이걸 바꾼다고 치면 거기 있는 거랑 똑같은 걸로 바꾸면 돼요. 그래갖고 저 다이오드 4개와 콘덴서 하나 넣고 교류를 갖다가 직류로 만들 수 있다. 라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저항이에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3가지 제일 많이 쓰는 게 저항일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저항입니다. 저항은 말 그대로 전기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물질이에요.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물질이에요. 왜 이 저항을 쓰느냐? 이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것까지 이 저항을 냈을 거예요. 전류는 힘들게 만들어놓고 발전기에서 돌려갖고 쓰는데 꼭 이 저항이라는 역할이 전류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못 흐르게 조금씩 못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왜 저항을 쓸까?
전류는 돈 들여갖고 만들어 놓고서 왜 저항을 쓸까? 이게 요 숫단에 붙는 장비들이 전류 허용치가 있거든요. 그 허용치를 맞추기 위해서 저항을 쓰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다가 요 앞에다가 이 램프가 전류가 너무 많은 거에 보면 램프가 타버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앞에다 저항을 설치해갖고 전류를 약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그 저항의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항은 이렇게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갈색 바탕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청색 바탕에 이런 게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면 이 저항도 몇 볼트가 흐르는지, 얼만큼의 전류가 흐르는지 용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허용 오차가 정해져 있어요. 1kg짜리라면 1kg, 그러니까 정확히 흐르진 않는다는 거죠. 허용 오차. 그래갖고 뭐 파란색 띠는 허용 오차가 1%짜리. 만약에 이게 1kg짜리라면 999옴서부터 1001옴까지 허용한다. 이게 1%짜리. 파란색 바탕은 1%짜리. 그리고 노란색 바탕은 5%짜리. 허용 5%짜리, 1%짜리. 그리고 이거보다 그 저항이 조금 더 크잖아요. 이거는 이제 허용 전류가 좀 더 큰 거. 이거는 4분의 1와트짜리예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4분의 1와트짜리. 그래갖고 우리가 보통 이제 저항에서 그 매뉴얼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4분의 1와트에 1%짜리를 쓰라고요.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4분의 1와트에 1%. 그리고 요거는 2분의 1와트짜리예요. 2분의 1와트. 요거보다 조금 더 크죠? 2분의 1와트. 그 다음에 요거 반 많은 게 있어요. 그거는 8분의 1와트짜리.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요 세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 띠에 보면 위에 띠 색깔이 있는데, 띠 색깔이 있거든요. 요거는 요거의 몇 오음인지 그 오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띠 색깔만 보면 이게 몇 오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건 우리들은 배우지만 이렇게 어려워. 테스트하기 찍어보면 다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자리는 숫자. 그러니까 흑, 깔, 적, 등, 노녹, 청자, 회복으로 해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갈색이다 그러면 1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1, 그 다음 숫자, 그 다음에 몇 번째 자리, 그러니까 이게 0이 몇 개, 이런 거 여기 안에 다 나오는 거. 띠만 봐도 색깔을 알 수 있는데, 마지막 테스트하기 전에 게 참 쉬워요. 질문 있어요? 질문. 너무 조용하다. 너무 어렵나? 네,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저도 어려워요. 나 학교 다닐 때는 반도체가 별로 없어갖고 사회 나와서 배웠어요. 너무 어려워. 우리가 하다 보면 저항을 제일 많이 쓰는 경우, 저항을 많이 쓰잖아요. 보통 우리가 링크 쪽에다가 저항을 많이 쓰죠. 저항을 링크 쪽에다가 보통 우리가 저항을 1kg짜리를 많이 씁니다. 1kg짜리를 많이 쓰는데, 이해하시고, 저항의 기호는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이렇게 갖고 여기다가 숫자를 쓰는 게 이게 저항의 기호예요. 회로도로 갔을 때 저항 기호인데, 보통 1kg짜리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가 요 바깥에는 스위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많이
5볼트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플러스 5볼트나 12볼트를 집어넣는 거예요. 보내서 거꾸로 오는 걸 알거든요. 여기서 내가 중간에 이렇게 선이 끊어졌으면 돌아보는 게 선이 끊어졌으면 없으니까 0볼트가 올 거예요. 0볼트가 올 거예요. 그리고 저게 원래 그 스위치가 그 중간에 합선이 나면 갔던 5볼트가 그대로 돌아온다면 플러스 5볼트가 오겠죠. 그럼 중간에 열렸을 때는 요게 또 다른 값이 오고 다른 값이 오는데 보통 이 입력을 받았을 때 흘려보내는 쪽하고 들어오는 쪽에서 전압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전류의 세기를 갖고 저걸 스위치가 열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전압을 통해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 내가 회로는 못 봤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보통 내가 아는 정보로는 이런 식으로 해요. 여기다가 전원 하나 넣어서 하고 그라운드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라운드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선을 빼서 이쪽에 들어갈 겁니다. 왜 이 방식으로 하냐면 저항은 전압을 나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내가 아까 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이게 10V의 전압을 흘려보냈어요. 흘려보내고 불이 켜졌다고 치면 내가 테스트하기를 이렇게 어쨌든 여기가 10V가 나올 거예요. 여기다가 재도 10V가 나와요. 이 가운데다 재면 5V가 나올 거예요. 이 가운데다 재면 5V가 나와요. 5V가 나와요. 물론 여기다 재면 안 나오겠죠. 반대로 말씀하셨는데. 네? 거꾸로 했나? 예, 20볼트가 나와야죠. 아니요, 5볼트가 여기가 5볼트가 나와요. 여기 10볼트를 넣었으니까 여기다 5볼트가 나옵니다. 그래갖고 저항은 전압을 나눕니다. 자기 키로수에 1대1 비율, 지금 1kg 썼으니까 1대1 비율로 나누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0.5kg를 쓴다. 그러면 여기를 쟀으면 몇 볼트가 나올까요? 퍼센테이지로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마 2.5볼트가 나오거든요. 0.5볼트니까 여기가 7, 여기가 2.5볼트가 나와요. 이렇게 전압이 차이가 나요. 저항 크기에 따라 전압을 나눠서 그래서 여기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회로를 이렇게 돌면 이 안에 아마 저항이 있을 거예요. 그래갖고 저 전류를 흘려보낸 걸 저 저항을 맞춰서 두는 값이 얼마냐에 따라 그 전압이 몇 볼트냐에 따라 그 인풋을 내가 이게 라인이 합선이 됐는지 단선이 됐는지 스위치가 눌렸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저항은 전압의 차이를 주는 거네요. 결국은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근데 저항은 전압을 분압한다고 얘기해요. 분압을 하면 어쨌든 저항에 따라서 네. 전압의 차이가 네. 출발점과 끝점이 다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2.5볼트, 이렇게 됐을 때는 7.5볼트가 나오죠. 그리고 합쳐졌을 때는 원래 전압이 나오는 거예요. 저항을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전류 계산하는 방식이나 전압이나 전압 계산하는 방식이 저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전력을 계산하거나 전압을 계산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이 있어요. V/IR이라는. 보통 이거 많이 써요.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요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만약에 저항이 없다면
이것만 저항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램프도 왜냐면 얘도 불을 밝히기 위해서 저항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 램프 같은 것도 백열등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전기를 쏘면 얘가 열이 받아서 뜨거워고 불빛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전류를 그만큼 소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들이 없으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전압이 없어요. 전압이 흐르지 않아요. 그걸 갖다가 개회로라고 하는데 회로가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흐르지가 않는 거예요. 전압 수치만 나오지 흐르는 전압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항상 전압은 이렇게 끝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만 전압도 흐르고 전류도 흐르고. 그리고 저항이 제로인 데는 전압이 흐르지가 않습니다. 전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력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소비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소비 전력을 많이 구해요. 우리가 뭐 업체에서 우리 소비 전력 얼마냐, 전력 얼마냐 구할 때 이 공식으로 구해서 제출을 합니다. 몇 암페어 쓰는지, 전압을 몇 볼트 쓰는지에 따라 소비 전력이 딱 나와서 그거대로 이제 보통 전압을 받죠. 궁금하신 분? 그 유튜브나 찾으면 전기 전자 기초하면 되게 많은 것들이 딱 이 정도 선에서 다 끝나요. 이 정도만 알면 저도 이거밖에 몰라요. 이거 이상은 잘 몰라서 이 정도만 알아도 크게 뭐 다음으로 넘어가는 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대신 뭐 궁금하신 분?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아직 시간이 안 나왔구나. 지나네. 아, 저항 저항을 계산하는 방식이 뭐냐? 저항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면 플러스가 올라가고 1kg짜리를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직렬로 연결을 하면 요 두 개를 재면 2kg가 됩니다. 직렬을 연결할 때는 플러스가 된다고 이렇게 해갖고 R 플러스 R2 이렇게 쭉 나오고 직렬 연결 방식이에요. 병렬로 연결을 하면 1kg짜리 병렬로 하면 얘는 0.5kg가 됩니다. 병렬로 계산하면 식이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식을 계산하시면 병렬 이렇게 연결하면 아 내가 지금 5kg짜리가 없다. 0.5kg짜리가 필요한데 0.5가 없다. 그럼 이 두 개를 병렬로 하면 0.5 떨어진다. 라는 거 알고 계십니다. 옛날에 제가 하이닉스 반도체라는데 공사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하이닉스 반도체 공사를 하러 가는데 1층에다가 스피드 게이트를 설치해놓고 카드력이 까만 그때는 하도 옛날이었으니까 언제지? 2000년대 초반인가? 하도 옛날이가 리더기가 멀려면 2등가 되게 커야 됐어요. 이만한 카드 리더기를 설치해놨었거든요. 근데 이게 구동 전원이 24V예요. 24V 전원. 저하고 쓰는데 이제 문이 열어지는 그러니까 신호를 줘야 되는데 그 옛날 그 리더기는 그 리더기 자체에서 신호가 나왔어요. 문이 열어주는 신호가 나왔는데 24V인데 내가 릴레이가 갖고 있는 게 12V 릴레이가 없어요. 문을 열어주려면 12V 릴레이를 구동하고 문을 열어주는데 근데 이게 리더기가 24V짜리였거든요. 24V에다가 전압을 재보니까 얘가 한 7V가 나오는 그냥 항상 나와 있어요. 12V 릴레이로 딱 연결하니까 계속 구동되어 문이 열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거기다가 다이오드를 10개를 쫙 일렬로 연결했어요. 왜냐면 다이오드는 구동하는데 0.7V가 떨어지니까 7개를 연결하면 7V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0V를 만든 다음에 릴레이를 단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고 좀 알아두면 현장에 가서 써먹을 수도 있어요.
하신 거 시간이 늦어지고 있어요. 벌써 1시간이 지나갔어요. 궁금한 거 없어요? 혹시 아니 허가치지 않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거야 강제면제 있어요? 다음 주에는 오늘 한 거 유튜브 좀 찾아보시고 공부 좀 많이 해서 한 30분은 오늘 한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30분은 우리 장비들 요 다음에 나오는 릴레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30분 짧게 설명을 하고 뭐 그다음에 그런 장비들 릴레이나 뭐 락 같은 거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그런 것들 짧게 설명을 하고 하도록 하죠. 그럼 공부 좀 해갖고 질문할 것들 하나씩 만들어 보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릴레이나 뭐 타이머 릴레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그런 것들 좀 많이 넣고 테스트 해보면서 교육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통신 능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